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오늘은 제10장 ISLM과 ADAS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S 곡선입니다. IS 곡선은 생산물 시장, 그러니까 실물 부문에서 투자와 저축의 균형을 통해 그래서 IS 곡선이죠. 국민소득 Y를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이때 중요한 기능을 하는 변수가 이자율 I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관계를 나타내는 게 IS 곡선이라고 했죠. 밑에 IS 곡선이 있는 그래프 보시면 평면이 I와 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곡선이 도출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 공식 기억하시죠? Y는 CIG. 해외 부문을 포함하면 더하기 X 빼기 M이 추가돼야 되는데요. 일단 요거 빼고 얘기할게요. 이 Y를 구성하는 항목들 보면 CIG로 구성되는데 가계의 소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이 모든 변수들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주로 소득을 꼽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출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죠. 그에 반해서 기업의 투자 I는 이제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자율의 역함수죠. 왜냐하면 기업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자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차입이 위축되겠죠? 그러면 투자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I와 이자율 I, 그러니까 투자 I와 이자율 I의 관계를 그래프에 나타내 보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 가계가 소득이 이제 들어오면 소비만 하는 게 아니고 저축도 하죠. 근데 이 저축은 역시 이자율에 영향받겠죠? 이자율 많이 주면 저축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축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I 곡선과 우상향하는 S 곡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시장의 이자율과 I와 S의 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수요 공급 곡선하고 비슷한 논리죠. 이때 소득이 요 그래프는 이제 Y1일 때 얘기인데요. 소득이 이전보다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저축도 소득이 늘면 같이 늘겠죠. 그래서 Y1보다 Y2가 더 크다면 이 저축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균형이 되는 이자율과 IS의 값이 바뀌겠죠.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그러니까 Y가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하는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와 S의 균형으로 설명되는 I와 S의 균형을 나타내는 이 IS 곡선은 이자율과 소득의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 선이 균형선이에요. 시장의 균형이 반드시 하나의 점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이 I와 Y의 관계는 이자율이 이 정도면 소득이 이 정도 되고 이자율이 좀 낮아지면 소득이 좀 늘고 하는 균형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탈해 있으면 같은 이자율 I2 수준의 이자율인데 소득이 여기밖에 없으면 이제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직선으로 수렴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IS 곡선인데요. 간단하죠. 얘가 얼마나 완만하고 가파르고 할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마다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거시경제학에는 다양한 학파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양극단에 있는 이제 학파가 케인즈라는 경제학자 또는 이제 이 이론을 추종하는 케인즈 학파가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이제 역사가 오래된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거기서부터 유래되는 고전학파라는 또 경제학파가 있습니다. 이 고전학파의 이론들이 시장의 균형을 얘기하는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미시경제학에서 배웠던 이론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이제 학파고요. 이 케인즈 또는 케인즈 학파는 시장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하는 이제 주장을 하는 학파라고 그 정도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케인즈 학파는 이 IS 곡선의 이자율 탄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따지면 이제 IS 곡선이 수직에 가깝다고 보고요. 고전 학파는 이자율 탄력성이 상당히 크다. AS 곡선은. 그래서 수평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학파의 입장의 차이가 정부의 정책을 평가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LM 곡선입니다. LM 곡선은 이제 금융 부문, 그러니까 화폐 시장에서 도출되는 곡선이에요. 화폐의 수요, 이걸 이제 liquidity라고 해서 L로 쓰고요. 그리고 화폐의 공급, 이제 monetary, 요거의 균형으로. 그래서 LM 곡선이죠. 국민소득 Y를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역시 중요한 변수는 I고요. 요거 두 개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제 LM 곡선이죠. 보시면 LM 곡선이 있는 이 평면이 I와 Y의 평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생긴 모양은 IS 곡선하고 반대죠.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를 도출하는 수식은 이겁니다. MS는 화폐의 공급을 나타내고요. MD는 화폐의 수요를 나타냅니다. 이거 두 개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화폐의 이제 균형량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화폐라는 것은 그것의 구매력은 이제 물가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물가가 내리면 구매력이 올라가고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통화량은 이제 물가로 나누어서 이제 실질적인 통화량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을 이제 P로 나누는 이제 공식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화폐 수요 P분의 MD라는 것은 이제 이런 공식으로 결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이제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같이 요거는 이제 소득이잖아요. 이제 통화량, 화폐에 대한 수요량은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화폐를 수요할 때는 그 동기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케인즈가 여기 있는 케인즈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거래적 수요고요. 뭔가 사고 팔고 하려면 화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면 화폐 수요가 늘어나죠. 두 번째는 이제 투기적 수요가 있습니다. 화폐를 가지고 있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화폐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예비적 수요인데요. 요거는 이제 혹시 모르니까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거래적 수요와 투기적 수요인데 이게 트랜잭션이고 이게 이제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해요. 요 약자를 따와서 LT, LS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면 거래적 수요인 LT는 무엇의 함수인가? 소득의 함수입니다.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거래적 수요가 늘어나겠죠. 투기적 수요는 이자율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자율이 다시 나오죠. 투기적 수요는 이자율에 반비례합니다. 이게 왜 반비례하냐면요. 사람들은 화폐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채권을 매입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한다고 이 모형은 가정합니다. 뭐 실물 경제에서 이제 화폐를 사용하는 거는 아까 AS 곡선의 얘기고요. 이 금융시장에서는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채권에 투자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자율이 막 상승을 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채권이 싸지니까 채권을 너도나도 구입을 합니다. 그 말은 화폐,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요것과 이자율이 반비례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화폐에 대한 수요량과 P분의 MD와 이자율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을 보입니다. 이게 화폐의 수요니까 LM 중에서는 이게 지금 L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M은요, 이 LM 곡선을 그릴 때는 M은 이건 정부가 화폐 공급량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주어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그냥 이자율과 관계없이 수직이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자율과 통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평면에서 L 곡선은 우하향, M 곡선은 수직인 모습으로 이제 결정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L 곡선이라면 그 당시에 이자율은 I1이 되고 통화량은 이제 주어진 공급량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 Y가 증가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하는 거죠. 공급량은 변화가 없겠죠. 이건 정부가 바꾸는 겁니다. 근데 수요량은 바뀌겠죠. 어떻게 돼요? LT가 소득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 P분의 MD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하죠. 다시 소득이 증가할 때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LN 곡선은 그러니까 소득과 이자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LN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 LN 곡선이 얼마나 가파르고 완만하냐에 대해서도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입장이 갈립니다. 아까하고 반대인데요. 고전학파는 IS 곡선이 아주 이 자리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케인즈 학파는 아주 탄력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IS 곡선과 LN 곡선을 한 평면 위에 나타내 봐야죠. 요게 그 모습입니다. 이 평면에서 괄호축은 Y, 세로축은 I입니다. 그리고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되는 생산물 시장에서 투자와 저축이 일치하는 그 선을 나타내는 IS 곡선은 우하향하고요. 화폐 시장에서 화폐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그 균형 상태를 나타낸 LN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이거 두 개의 어떤 균형의 힘이 동시에 막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시장은 여기서 균형을 찾을 겁니다. 그때 이자율과 소득이 ISLM 모형에서 말하는 균형점의 모습입니다. 이 그래프가 도출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너무 쉽죠. 중요한 것은 그럼 이때 정부가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사용하면 뭐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재정 정책은 여기 이제 확대, 그다음에 이제 긴축 이렇게 나누면 재정 정책은 정부가 조세, 정부 지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출 늘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Y가 팽창하게 될 거예요. 긴축은 그 반대죠.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 통화량을 늘리는 거죠. 긴축은 반대입니다. 이게 IS 곡선과 LN 곡선을 좌우로 이동시킵니다. 당연히 이 균형점도 이동하겠죠.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정책은 이제 fiscal policy라고 하고 통화정책은 monetary policy라고 합니다. 먼저 재정정책부터 볼게요. 정부가 세금으로 거둔 것보다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해서 정부 지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부 지출을 이제 늘렸습니다. 얼마나 늘렸냐면 이제 델타 G만큼 확대 재정정책, 그러니까 지출을 확 늘린 거죠. 그러면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니까 얘가 늘었으니까 Y가 늘겠죠? 근데 델타 G만큼 다 늘지는 않습니다. 왜요? LN 곡선이 기울기를 가지니까. 새로운 균형점은 이제 I2와 Y2에서 형성되는데요. 국민소득 좀 증가하고 이자율도 좀 증가합니다.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하느라고 지출한 돈에 비해서 요만큼 이제 소득이 좀 덜 늘어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줄었지만 어쨌든 소득이 늘어났다는 거하고 그 과정에서 이자율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재정정책의 일반적인 효과입니다. 반대로 통화정책은 이제 중앙은행에서 뭐 새로 화폐를 발행하든지 아니면은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입하든지 해서 통화량을 늘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통화량이 늘었으니까. 얼마나 느렸냐면 델타 M만큼 이제 통화량을 확대했다고 칩시다. 이때도 물론 IS 곡선이 기울기를 가지기 때문에 델타 M만큼 늘어나진 못하고 이제 요만큼은 사라지고 요 델타 Y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쨌든 증가했죠. 근데 한 가지 차이는 이자율이 하락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자율에 대한 결과는 반대예요.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증가시키고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하락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부가 돈 푼다 뭐 이런 것에 이제 효과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막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돈을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의 크기도 달라질 거고요. 특히 이자율이 변화하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얼마나 크게 달라져서 효과가 발생하고 반대로 효과가 없고 할 건지는 IS 곡선과 LN 곡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입장의 차이가 학파마다 다르다 그랬죠. 뭐 고전학파, 케인즈 학파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고전학파는 아까 LM 곡선이 수직에 가깝고 IS 곡선은 수평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 IS 곡선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수평이니까. 수평이 아니라 아주 완만하게 기울어져 있어도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거예요. 반면에 이 LM 곡선을 움직이는 것은 효과가 큽니다. 얘를 이제 델타 M만큼 움직였을 때 거의 델타 M에 가깝게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고전 학파는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이 좀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IS 곡선의 효과가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 이 기울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이 현상을 이제 구축 효과라고 부릅니다. 반면 케인즈 학파는 이제 IS하고 LM이 서로 기울기 반대죠. 그러면은 통화 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IS 곡선을 움직이는 재정 정책이 훨씬 이제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통화 정책의 효과가 없어지는 현상은 이제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구축 효과와 유동성 함정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하고 용어 정도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을 바라보는 다양한 학파들의 입장에 따라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근데 그게 그냥 뭐 개념적으로만 막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와 같이 ISLN 곡선이라는 그런 경제 모형을 가지고 따져서 하는 주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